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어 명성황후는 피신을 갖다가 청나라 병사들을 끌어들여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청나라의 병사를 이끌고 온 우장칭은 한 명의 부장을 데리고 왔는데 그는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었죠. 이 위안스카이 한 명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의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의 지나친 내정 간섭과 악행으로 인해 이모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 조선이 자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은 중국에서는 이완용, 한국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급의 악당 위안스카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859년 8월 20일 청나라 허난성에서 아버지 위안바오 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죠. 위안씨는 허난성 샹청의 명문가 집안이었는데요. 위안바오 중에 동생이던 위안바오칭에게 아들이 없자 위안스카이를 그의 양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던 위안바오칭은 아들이 생긴 것에 너무 기뻐하며 위안스카이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면서까지 공부를 가르쳤지만 그는 도통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고 우애를 익히는데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위안스카이는 진사 시험도 여러 번 떨어질 정도였는데 그 이후 과거 시험책들을 불태워버리고 양아버지의 친구였던 경군통령 우장칭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청나라 조정에서는 우장칭에게 군사 3,000명을 내어주어 조선으로 출병을 명령했는데 이때 위안스카이는 우장칭을 따라 조선에 오게 되었죠. 그는 이모군란을 일으킨 병사들을 진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청나라로 강제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선에 주둔하는 동안에 많은 악행을 일삼으면서 조선의 마지막 자주적 근대화 기회를 가로막게 되는데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신식군대 창설을 주도했고 2천여 병사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884년 일본 공사와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위안스카이는 독단적으로 창덕궁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해 격파하면서 이 정변을 진압해버렸죠. 그리고 잠깐 청나라로 돌아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온 위안스카이는 식민지 총독과 비슷한 감국대신 역할을 했는데요.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역사상 청나라 관리가 조선에 살면서 온갖 내정 간섭과 경제적 침탈을 했던 것은 위안스카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는 조선 조정에서 하려는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투리 잡으며 반대를 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조선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거만했냐면 입궐을 할 때 그는 고종의 면전 앞에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오는 만행까지 저질렀죠. 또한 조선이 청나라에게만 차관을 빌리게끔 만들었으며 전기나 통신시설도 청나라가 독점하도록 손을 썼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바다와 강에 청나라 배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독점 운항권을 부여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조선 팔도를 원하는 대로 누비며 조선의 상권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이에 위안스카이는 군함까지 상인들에게 빌려주며 인삼 밀수에 밀무역까지 주도했습니다. 이 밀무역을 조선 관청에서 단속하기라도 하면 단속하는 관원들을 습격하기까지 했죠. 또한 1892년 조선 조정에서 만든 새로운 화폐인 대조선의 명칭의 꼬투리를 잡아 대자를 빼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조선에 있던 10년 동안 조선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조선 백성들의 고혈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는데요. 조선 조정은 청나라의 경제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미국과 차관 교섭에 나섰지만 위안스카이의 방해로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청나라의 차관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선 조정은 빚만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이권을 하나하나 빼앗아갔죠. 거의 조선 총독 노릇을 하던 위안스카이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안스카이는 조선 여성들을 좋아해 조선에 머무는 동안 3명의 조선 여인을 척으로 삼았고 7남 8녀의 자식을 둘 정도였죠. 조선의 왕보다 더 높은 곳에 군림하던 위안스카이는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급하게 변장을 하고 청나라로 야반도주했는데요. 그가 중국에 잠깐 갔다가 돌아온 1885년부터 1894년까지의 10년 동안을 고종의 조정이 아니라 위안스카이의 조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나라의 조선 침략과 간섭은 극에 달해 있었죠. 이때 만약 위안스카이의 만행만 없었더라도 조선과 청나라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조선에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온 나라를 뒤흔들어댄 위안스카이는 이제는 청나라로 돌아가 청나라에서도 개판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청일전쟁의 패배로 리홍장이 정계에서 물려나며 위안스카이는 북양군을 이끌게 되었고 광서제와 캉유웨이가 주도하는 변법자강운동에 협조하는 척하다가 서태후의 측근에게 이를 밀고 하면서 그 공을 인정받아 청나라 조정에서의 그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죠. 이후 서태후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와 의화단이 손을 잡고 서구 열강 8개국 연합군과 벌인 전쟁인 의화단 운동 때 청나라 편을 들지 않고 연합군의 편을 들어 그의 군대인 북양군은 아무 피해 없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합군과 맞서 싸웠던 청나라 장군들 대부분은 청나라 중앙정부에 있던 인물들이었고 결국 연합군에 의해 이들 군대는 괴멸되다시피 했는데요. 의화단 운동에서 살아남은 북양군은 청나라의 유일한 관군이 되었는데 그러자 그의 권력은 한층 더 강력해졌죠. 그렇게 위안스카이는 승진을 거듭하다 내각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어 중국 근대화와 국방개혁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얼마 안 가 자신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던 서태후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황제 푸이를 대신해 섭정을 하던 순친왕의 압력으로 인해 모든 관직을 삭탈당한 뒤 낙향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11년 신해 혁명이 일어나자 청나라 조정에서는 또다시 북양군을 거느렸던 위안스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마음속으론 청나라 조정을 없애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단은 혁명군을 토벌하는 신용을 했죠. 1912년 1월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 초대 임시총통이던 순원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위안스카이는 순원에게 황제도 버리고 나라도 버릴 테니 혁명 정부의 대총통 자리를 달라고 했고 순원은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과 수도를 난징으로 바꾸자라는 조건을 요구해 둘 다 조건을 받아들여 결국 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위안스카이는 베이징에 있던 친복 단치루이에게 황제를 퇴위시키라 명령했고 그는 군대를 이끌고 자금성을 점령해 1912년 2월 선통제는 퇴위되고 말았죠. 그렇게 청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위안스카이는 혁명정부의 대총통 자리에 취임했으며 중화민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되기를 원했던 위안스카이는 순원이 내걸었던 정당 정치 등 민주적인 조건들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렸고 대총통이 되자마자 독재를 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죠. 이런 위안스카이의 만행에 맞서서 숭자오런과 순원은 국민당을 결성했는데 1913년 선거에서 국민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당을 이끌던 숭자오런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 이에 위협을 느낀 위안스카이는 숭자오런을 암살해버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안스카이는 5개국 은행으로부터 2,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차관을 국회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빌렸는데 이에 격분한 국민당이 반발하여 반위안스카이를 외치며 1913년 7월에 제2차 혁명인 개축전쟁을 일으키자 그는 북양군을 앞세워 단 2개월 만에 손쉽게 진압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의회를 박살내버렸고 국민당 역시 강제로 해산시켜버렸으며 1914년 1월에는 중화민국 국회까지 해산시켜버렸죠. 그 결과 중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모든 권력을 손에 거머쥔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 신약법을 발표하며 종신 임기에 세습까지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걸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위안스카이는 다시 황제 제도를 부활시켜 1915년 12월 황제로 추대되어 중화제국을 선포하고 초대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최악의 악수가 되어 그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위안스카이의 측근들 모두가 그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눈치 보며 얼른 황제가 되라고 한 것일 뿐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반대파들은 물론이고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과 최측근이던 단치루이를 비롯한 군벌들 그리고 펑거장, 쉬스창 같은 인물들까지 황제 즉위에 불만을 가지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또한 위안스카이는 황제에 오르기 직전에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서명을 하고 말았는데 21개조의 내용을 보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칭다오의 조차권을 일본이 가져갔고 철도 부설권까지 일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경제, 군사, 경찰, 군수 방면에 일본인 고문을 더 써야 했고 외국의 땅을 할양할 때에도 무조건 일본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이는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과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뒤늦게 파악한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되고 불과 3개월 만인 1916년 3월 22일에 모든 것을 급하게 철회하고 다시 중화민국 총통 자리로 복귀하지만 이미 성난 민심은 그를 떠난 뒤였죠. 결국 각 성의 대표들은 모두 위안스카이의 하야를 요구하였고 이들의 뜻을 거스를 방법이 없었던 그는 분노와 우라를 이기지 못하고 1916년 요독증이 악화되어 급사해버립니다.
그래도 그의 장례식은 황제의 예우를 받으며 성대하게 치러졌죠.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후 북양 군벌은 분열되어 격렬한 내전이 일어났고 다른 군벌들까지 합세하며 대규모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 이후 중국은 군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춘추전국 시대가 다시 벌어지게 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위안스카이는 1898년엔 광서제를 배신했고 훗날 1911년엔 청나라를 배신했으며 1915년엔 중화민국을 배신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열강과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도 불려지고 있죠. 게다가 위안스카이는 총통과 황제를 모두 해본 사람이기도 한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끝없는 탐욕에 의해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조선 후기, 조선과 청나라 이 두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던 인물 위안스카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매국노 하면 이완용이 바로 떠오르죠. 이완용은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으며 현재 그의 후손들까지 잘 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매국노이긴 하지만 좀 억울할 수도 있고 특이한 매국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명나라와 청나라의 장수 오삼개라는 인물이죠. 이 오삼개는 명나라 입장에서도 나라를 오랑캐에게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불리지만 청나라 입장에서도 기회주의자의 배신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삼개는 1612년 6월 요동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 오양은 원래 강소성에 살았었는데 청나라를 막기 위해 요동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고 거기서 오삼개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명나라 말기엔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만주 땅에서는 여진족이던 누르하치가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고 1616년 후금을 세우면서 명나라의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이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명나라와의 국경에 있던 지역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공불락의 요새 사내관에서 막혀버려 명나라를 정복할 수는 없었죠. 또한 명나라의 명장인 원숭환이 더욱 방어를 굳건히 하기 위해 요서 지역의 영원성을 건설했는데요. 1641년 제독으로 임명된 오삼개는 이곳 영원성에서 명나라군을 지휘해 청나라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멸망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명나라 장수 홍승주를 총대장으로 하고 오삼개 등 장군 8명이 이끄는 13만 명의 명나라 정예군이 금주성에 고립된 조대수를 구원하기 위해 출진했지만 청나라군에 철저히 괴멸되다시피 한 송산전투가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때 오삼개는 1만의 군대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청군의 포위망을 돌파해 겨우 사내관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송산전투의 처절한 패배의 여파로 사내관까지 청나라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건 간신히 막을 수 있었지만 명나라엔 더 이상 대규모의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지 않았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명나라가 청나라와의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켜 엄청난 세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1627년부터 발생한 이 대규모 농민 반란군이 나날이 세력을 불려나가자 이를 위협적으로 여긴 숭정제는 대대적인 토벌을 지시했는데 결국 반란을 진압하지는 못했고 송산전투의 패배로 이제는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도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렇다고 사내관에 남아있던 병력을 빼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명나라의 구군은 기울대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 오삼개에게 청나라와 이자성의 반란군으로부터 투항권유가 날아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1644년 마침내 이자성의 반란군은 베이징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숭정제는 살려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사내관이 이자성군에 의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대신들의 주장에 따라 남경으로 천도하기에는 이자성군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도 미지수였죠. 오삼개와 함께 남경으로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그러면 청나라가 사내관을 넘어올 것이고 얼마 안가 남경까지 들이닥칠 게 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엔 오삼개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1644년 4월 23일 태감 조하순이 이자성군에 투항하면서 25일 자금성이 함락되었으며 숭정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렇게 북경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삼개는 이자성군과 청나라를 두고 어디로 투항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나라가 오랑캐의 나라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투항했던 명나라 장수들의 대접은 꽤 괜찮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자성 반란군은 같은 한족이기도 하고 북경에 있던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오삼개는 부하들과 논의를 한 끝에 같은 한족인 이자성에게 투항해 그와 손잡고 한족끼리 똘똘 뭉쳐 오랑캐인 청나라를 막자라고 생각하고 이자성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이 결정을 180도 뒤집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자성의 반란군은 북경을 함락시키자마자 그곳을 마구잡이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착취당하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목숨을 빼앗았으며 관리들의 재산을 약탈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타깃 중에는 오삼계의 아버지 오양과 그의 가족들도 있었던 것인데요. 오양과 가족들 역시 반란군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했던 것이죠. 오삼계는 아버지 오양이 반란군에게 감금되어 전 재산을 빼앗긴 채 고문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며 이자성군에게 투항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자성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오양과 가족들에 대한 약탈을 멈추고 얼른 풀어줬지만 이미 오삼계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죠. 그리고 오삼계가 이자성군에 투항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북경에는 진원원이라는 오삼계의 애첩이 있었는데 이자성의 부하 장수였던 유종민이 이 진원원을 강제로 취했던 것입니다. 진원원은 원래 기녀였지만 오삼계가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애첩으로 삼았는데 특히 아꼈던 그녀가 자신이 투항하려는 이자성의 부하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이 오삼계의 분노를 사기엔 충분했던 것이죠. 오삼계가 등을 돌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자성은 화를 내며 즉시 그의 아버지 오양을 죽인 뒤 무려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산해관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삼계는 긴급 징병을 통해 10만의 병력을 모을 수 있었지만 송산전투에서 오삼계가 수습한 1만의 병사와 전쟁에서 도망쳤다가 산해관으로 돌아왔던 2만 명 정도만 병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을 뿐 나머지 약 7만 명은 긴급하게 막 긁어모은 병력이었죠. 그렇게 이자성군과 맞붙어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자 오삼계는 결국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 항복이 아닌 동맹으로 하려고 했지만 청나라에서는 끝까지 그의 투항을 요구했고 결국 그는 청나라에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청군은 오삼계군과 함께 이자성군을 격파해버렸습니다. 굳이 따지면 오삼계는 명나라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요. 명나라는 이자성에 의해 이미 멸망해버렸고 오삼계 역시 청나라보다는 한족인 이자성에 투항하려 했지만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애첩에게 몹쓸 짓을 한 원수들에 차마 투항할 수 없었던 것이니 그가 청나라에 투항한 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었던 것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한족들은 여전히 그를 여자의 눈도라가 나라를 팔아넘긴 희대의 매국노이자 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삼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삼계가 억울한 건 딱 이때까지인데요. 이후 오삼계가 보인 행보는 욕먹기엔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어쨌든 청나라는 자력으로 절대 통과할 수 없었던 산해관을 오삼계가 열어준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죠. 청군은 투항한 오삼계군과 함께 파죽지세로 중원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자성군을 개박살 내버렸고 큰힘 들이지 않고 북경에 입성할 수 있었죠. 북경을 점령한 도르고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를 황제의 예우로 장례를 치러주면서 민심을 다잡았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명나라 자녀 세력들과 반란군들을 때려잡기 시작해 중국 본토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해관을 열어준 공로로 오삼계를 귀주성과 운남성의 왕인 평서왕으로 봉해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죠. 오삼계는 왕이 되자마자 병력을 이끌고 이자성 토벌을 시작했으며 결국 이자성은 계속 도망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삼계는 청나라 조정의 명령을 받아 사천 지역을 토벌했고 남은 명나라 잔존 세력들이 운남과 범하로 도망가자 끝까지 쫓아가 영력제 주유랑을 죽이면서 결국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명나라의 잔존 세력까지 뿌리 뽑게 되죠. 이때 오삼계는 청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고 싶어서였는지 주유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목숨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후 청나라에서는 명나라를 완전히 끝내버린 오삼계에게 운남 지역을 통치하도록 명했는데 운남은 중국의 최서남에 있는 변방 지역이며 그곳에는 토착 세력이 대대로 그곳을 통치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만큼 통치하기가 힘든 그런 곳에 오삼계를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남을 통치하러 온 오삼계는 토착 세력의 군사를 동원한 무지막지한 무력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약탈을 해버렸죠. 오삼계는 무지막지한 탐관오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착취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무역업이나 상업 등을 독점하고 고리대금업까지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데 온 힘을 집중했죠. 하지만 청나라 조정에서도 토끼 사냥이 끝났으니 사냥개를 잡아먹기 시작하는데요. 청나라에서는 오삼계뿐만 아니라 청나라가 중원을 제패하는데 크게 일조했던 경중명은 정남왕, 상가인은 평남왕으로 임명했었습니다. 이 두 명의 번왕들 역시 오삼계와 마찬가지로 자치권을 인정받아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 역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막강한 군사력과 자금력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에서도 점점 이런 번국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이 번왕들이 자신들 세력 외에 주위 다른 성의 인사권에도 개입하면서 계속해서 청나라 조정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청나라로서는 이 번왕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는 후환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번왕들을 공격해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소수였던 만주족에 비해 한족인 이들은 병력도 훨씬 많았고 명나라 잔존 세력을 토벌하며 얻은 실전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몇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황제에 오른 강희제가 이런 번국들을 없애는데 초강경 모드로 돌입하자 오삼계는 애송이 황제 주제에 어딜 넘바 하면서 3번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는 반란의 명분으로 명나라의 부흥과 복수를 내걸었고 자신이 끝까지 쫓아가 죽인 영력제의 묘를 참배하고 곡을 하기도 했죠. 이 소식을 들은 강희제는 오삼계 내놈은 명부흥을 대의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내놈 아니었느냐? 내놈은 명에게도 반란군, 청에게도 반란군일 뿐 아무런 대의나 명분도 없다 라고 하면서 북경에 살면서 인질로 있던 오삼계의 아들 오응웅을 처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 명장들은 숙청에 휘말리면서 모조리 죽어버린 상태였고 오삼계는 오랫동안 전장에서 살아온 노련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청나라군은 오삼계군에 의해 우후죽순 격파당했으며 그렇게 오삼계군은 파죽지세로 북경을 향해 북진하고 있었죠. 또한 정남왕 경정충도 반란에 가담했고 상가희의 아들 상지신이 광동의 정권을 장악한 뒤 오삼계의 반란에 가담하기까지 하면서 청나라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78년 오삼계는 스스로 황제에 올라 국호를 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67세의 노인이었던 오삼계는 황제에 오른 그해 8월 노안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오삼계가 죽자 반란군의 기세는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고 전열을 가다듬은 강희제가 반격에 나서자 결국 1681년 주나라의 두 번째 황제인 오세번이 곤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3번의 난은 진압되고 말았죠. 이후 오삼계는 부관 참시되어 그의 두개골이 곤명 저작거리에 효수되었고 오세번 역시 효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를 배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매국노, 한간이라고 불리기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죠. 명나라는 이미 멸망해 있었고 이자성은 가족의 원수였기 때문에 청나라에 투항했을 뿐이고 강희제가 자신의 위치를 위협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삼계는 매국노라 하기엔 참 애매한 인물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명나라와 청나라 두 나라에서 모두 까였던 오삼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항저우시에는 악비의 무덤인 아광묘가 있습니다. 악비는 중국 남송시대의 명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급으로 중국인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 때 적의 흉탄에 맞아 전사하셨지만 이 악비는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한 명의 인물로 인해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마는데요. 아광묘에 가면 악비의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또 다른 동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동상 인물들 중 한 명이 악비를 죽인 인물이자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죠. 오늘은 구국의 영웅 악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남송의 재상이자 매국노 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해는 1090년 현재 난징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25살의 나이로 과거에 합격해 그 이후로는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죠. 그러던 중 1115년 금나라가 건국이 되고 금나라가 요나라를 박살내기 시작하자 송희종은 금나라로 사신을 보내 요나라에 바치던 공물을 금나라에 바치겠다고 하며 요나라를 협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라는 송과 금의 협공으로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라를 박살내고 나자 송희종은 금나라에 주기로 했던 땅과 곡물 등 모든 조건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입을 싹 닦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송희종은 곧바로 요나라의 패잔병들을 모아 금나라까지 공격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금나라는 북송을 침공했죠. 이에 발등에 불 떨어진 북송은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해는 금나라와 화친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진해의 주장은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자는 주장이 아니라 금나라가 요구한 북방 영토 3진 중 한 진만 내주고 시간을 끌다가 송나라의 방위를 굳건히 한 다음에 그때 금나라와 싸울 건지 화친할 건지를 정하자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미 주절론을 선택한 송희종은 진해의 화친 주장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송나라는 금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심지어 곽경이라는 사이비 도사에게 속아 육갑신병이라는 병사들만 믿고 있다가 아주 아작이 나버렸고 1127년 송희종과 흠종은 금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무튼 이때 송나라의 많은 신하들도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때 진해 역시 금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던 중 금나라가 화북지역 통치를 위해 허수아비 국가인 초나라를 세워 송나라 재상이던 장방창을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금태종은 포로로 잡혀있던 송나라의 황족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장방창의 초나라 황제 등극에 지지하는 서명을 강요했죠. 이에 다들 억지로 서명을 했는데 유일하게 진해만이 황성은 오직 송의 조씨뿐입니다 라고 외치며 지지 서명을 거절했고 초나라 건국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진해의 이런 태도에 분노한 금태종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금나라 대신들이 황제를 말리자 진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금태종 앞에서 모두가 죽을까 겁이 나 있던 상황에 대놓고 이런 걸 보면 진해의 배짱도 정말 대단한데요. 이를 눈여겨본 완한창은 그를 자신의 참모로 썼지만 1130년이 되던 해 완한창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는 휘종의 아들이 세운 남송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송의 황제 고종은 처음에는 진해를 금나라의 첩자로 의심했지만 진해가 주화론을 주장하면서 악비와 같은 주전파 군벌들을 견제하자 고종은 진해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바로 예부상서로 임명한 뒤 얼마 안가 진해를 재상해까지 임명하게 되었죠. 이후 남송과 금나라 사이에서는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국경을 어디로 할 것인지와 금과 남송의 지위를 어떻게 할지가 화친의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남송 내부에서는 주전파와 주화파로 분열되어 진해는 주화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주전파는 악비가 이끌게 되었죠. 악비는 정강의 변 당시 고종과 함께 남쪽으로 피신했었는데요. 수차례 남송을 침공해오던 금나라 군대를 잘 막아내며 태산을 흔드는 건 쉽지만 악비의 군사를 흔드는 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송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악비는 강하게 금나라를 치고 올라가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자고 주장했고 이에 진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악비의 용병술은 너무나 뛰어나 매번 승전보를 가져다 주었고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진해는 그를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강의 변이 있기 전에도 진해는 일단은 화친을 하고 나중에 힘을 기른 후에 공격을 하던 말던 하자라는 주장이었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산 경험도 있으니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또다시 금나라를 건드렸다가는 남송마저 불바다가 될 것이라 여긴 진해도 강력하게 화친을 주장했죠. 악비는 고종에게 금나라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친을 하면 금나라의 종이 될 것이라면서 금나라를 공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해에게도 한마디 했는데요. 바로 재상이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면 훗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해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 할 수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고종의 아버지이던 휘종이 금나라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나라는 화친이 성사되면 휘종의 시신을 주겠다 했고 이에 주화파와 고종 모두 휘종의 시신을 남송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거금을 공물로 바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고종은 휘종과 황후의 시신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친을 맺고 나서 1년 후인 1140년 5월 금나라는 약속을 깨고 올추를 대장으로 삼아 남송으로 쳐들어왔는데요. 이를 막아선 건 송나라의 명장 악비였죠. 연전 연패를 거듭하던 올출은 진해에게 화친을 원한다면 악비를 죽이라는 밀서를 보냈고 예전부터 악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진해는 결국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진해는 즉시 악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묵기설과 장준 등에게 그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비와 반대 세력이던 수많은 신하들에게도 그를 모함하게 했죠. 그리고 1141년에 진해는 기습적으로 군제 재편을 하면서 당시 군벌들의 지휘권을 모두 박탈해버렸으며 모든 병사들은 중앙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남송의 황제이던 고종도 진해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터라 악비를 허구한 날 소환했고 결국 악비는 양자였던 아군과 최측근 부하 장원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악비와 자식들까지 극심한 고문까지 받게 되는데요. 악비가 끝까지 버티며 거짓 고변을 하지 않자 진해는 악비에 대한 처결을 어떻게 하나 고심하던 차에 부인이던 왕씨가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냥 죽이라고 조언했고 1141년 1월 결국 송나라의 명장이자 영웅 악비는 39살의 나이로 살해당하고 말았죠. 그가 죽기 전 또 다른 남성의 명장이던 한세충이 진해를 찾아와 악비가 죽을 이유를 대라며 따졌는데 진해는 그에게 막수유라는 세 글자로 답했다고 하죠.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던 한세충은 고작 그 세 글자로 천하가 납득하겠냐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악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세충은 모든 관직을 버리고 서호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진해는 악비가 죽기 전날 그를 찾아가 그대는 죽음으로써 충신으로 기록될 것이고 나는 희대의 간신으로 기록될 것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승자는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주전파들을 싸그리 숙청해버린 진해는 다음 해인 1142년에 드디어 금나라와의 화친을 진행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화친의 조건은 남송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했었습니다. 화친 조건으로 황하강 이북의 땅을 금나라에 모조리 갖다 바쳤고 매년 25만 냥의 은과 25만 필의 비단을 공물로 바쳤어야 했으며 남송의 황제가 금의 황제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이 때문에 이후로 진해는 내국노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도 진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끊임이 없었죠. 그러나 진해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모조리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떨치던 진해도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입거라는 진해를 죽이려고 한 자객이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빗맞고 말았고 진해는 놀란 말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을 호위하는 무사들을 10명이나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155년이 되자
그는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진해가 죽은 날 고종은 짐은 오늘부터 신발 속에 칼을 감추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황제였던 고종이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진해의 권세는 무서울 만큼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해가 죽고 나서 고작 2달 후에 그의 친인척들이 모조리 숙청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고종은 악비의 명예를 회복시켜준과 동시에 악왕으로 추봉했습니다. 진해도 죽고 나서 신왕으로 추증되었지만 1206년 영종이 황제였을 때 왕작이 추탈되었고 시호도 유추로 바꿨다가 다시 유한으로 고쳤다고 하죠. 여기서 유는 그르치다와 속이다라는 뜻이고 추는 추하다는 뜻이며 하는 사납다, 원한을 품다라는 뜻으로 그에 바뀐 시호 2개 다 완전 나쁜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나라 때 어떤 사람이 진해와 부인 왕씨 그리고 묵기설과 장준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는 동상을 만들어 악비 묘 앞에 놓고 죄를 빌게 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그들은 악비의 묘 앞에 꿇어 앉아서 전시되고 있죠. 중국인들은 이 동상들에 침을 뱉고 발로 차기도 했지만 하도 침을 많이 뱉다 보니 이제 침 뱉지 말라는 안내판을 설치해 뒀다고 하죠. 그리고 이 진해와 왕씨의 동상은 훼손이 심해 약 800여 년 동안 12번이나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이름에 회자를 쓰지 않는다고 하죠. 또한 중국인들 사이에는 진해를 미워하는 감정이 드러나는 속담도 있는데요. 진해도 친구 셋은 있다와 칼을 1000번 맞을지언정 진해와 사귀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 요우티아오는 진해를 미워하던 어떤 사람이 밀가루 반죽으로 진해 부부의 인형을 만들고 때린 다음 기름에 넣고 튀겨 먹었던 것에서 유래한다고 하죠. 그만큼 진해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버렸는데요. 금나라에 비해 군사력이 현저히 약하던 남송에게는 화친을 맺는 것이 당시 상황으로선 어쩔 수 없었던 처세였던 것인데 점점 영웅시된 악비를 숙청한 행위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는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다른 소수민족들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공정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송을 정복한 금나라 역시 중국의 역사라고 선전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지금까지의 평가와는 반대로 악비는 평가절하되었으며 진해는 국가를 전쟁의 화마에서 구해낸 인물로 재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중국인들에 대한 평가는 예전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악왕묘 앞 진해와 부인왕씨의 동상도 그대로 있죠. 중국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라고 일컬어지는 진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